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감정 이론들을 토대로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고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일단 첫 번째로 전통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겨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목을 좀 안 바꿨는데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론들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의 감정 이론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감정입니다. 전통적인 감정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과 서양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입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학파들, 뭐 유교, 도교 뭐 그런 학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특히 유교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뭐 중국,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흔히 이제 사당칠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단은 이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사비지심 이렇게 해서 선한 본성의 기본 감정을 말하는 거고 칠정은 이제 희노, 애구, 애호욕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감정 분류 체계 이것이 이제 유교에서 비롯된 감정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제 감정을 도덕성 구현의 도구라고 봐서 뭐 감정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고 중립적으로 보되 뭐 이성적으로 잘 통제를 했을 때 그걸 도덕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인 성리학자 이황과 이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리와 기, 그러니까 리는 이제 도덕적인 이치, 기는 감정적인 에너지.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자면 이제 이성과 감정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가 먼저 작용한다. 그래서 감정을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엔 기가 먼저 바라고 이가 따라오기 때문에 감정의 조화로운 조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독이라고 해서 욕망, 분노, 어리석음이 번뇌의 근원이다. 그래서 감정이란 건 번뇌의 근원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감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감정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도교 같은 경우에는 무의자연이라고 해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감정을 억지로 다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중세, 근대로 보통 시대를 구분하는데요. 먼저 고대의 경우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철학이 있는데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성, 기계, 욕망으로 이제 영혼을 나누어서 기계와 욕망, 감성의 바탕이 되는 기계와 욕망은 이성에 의해 통제가 돼야 된다고 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감정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고 그래서 중용을 지키는 것이 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토아파는 좀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감정은 이제 이성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세 같은 경우에 이제 기독교와 감정을 좀 결합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구적 감정과 의지적 감정으로 감정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욕구적 감정의 경우에는 단순한 선악에 대한 추구와 회피를 의미하고 의지적 감정은 조금 더 복잡한 어려운 선악에 대한 달성과 피함을 의미하는데 감정 자체를 중립적으로 봤지만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감정이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신의 은총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좀 근대에 들어와서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이제 육체와 정신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혼의 감정을 형성해서 다시 신체 변화를 유도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감정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여섯 가지 기본 감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흉 같은 경우에는 어, 감정이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주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성을 좀 더 중요시하고 이성을 중심에 뒀었는데 감정을 좀 중심에 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화의 시작이었는데 감정을 좀 더 생리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감정이라는 게 적응적 진화의 산물이다. 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좀 앞으로 설명할 이제 근대의 현대, 근현대의 이제 감정 이론들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양과 서양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감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좀 보자면은 동양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좀 개인에게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런 인식이 좀 널리 퍼져 있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감정은 개인의 내적인 표현이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은 이제 문화권이라든지 언어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만 있는 이제 주요한 감정들이 이제 보통 한과 정의 정서라고 하죠. 이런 감정들은 뭐 외국어로 좀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외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이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임스 랑게 이론인데요.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이 먼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 이런 이론인데 자극이 들어오면은 먼저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내가 지각함으로써 그것을 감정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주요한 실험적 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cial feedback hypothesis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웃는 표정을 지었을 때는 실제로 기쁜 감정이 유발이 되고 슬픈 표정을 지었을 때는 실제로 슬픈 감정이 유발이 되더라. 이런 실험적 증거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상부 척수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감정 경험이 둔화가 된다. 그러니까 척수가 손상이 돼서 이런 생리적 변화를 뇌가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감정을 잘 못 느끼더라. 이런 실험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캐논벌 시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과 신체 반응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이론인데요.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시상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콜텍스와 그리고 자율신경계에 동시에 보내게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따라서 감정과 신체 반응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실험적 근거 같은 경우에는 척수 절단 동물에서도 감정 반응이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뇌 영상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편도체 활성화와 심장 박동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실험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이론으로는 이제 스케추얼 싱걸 시오리가 있는데요. 어, 감정은 이제 생리적 각성과 인지적 평가의 결합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 대표적인 실험이 이제 참가자들에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주사를 하는데 일부 참가자에게는 그 약물이 이런 각성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그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쁜 연기 또는 화난 연기를 하는 연기자를 투입을 하고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약물 효과를 알려준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각성이 약물에 의해서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기쁘거나 슬픈 감정, 화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물의 효과를 알려주지 않은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자에 맞춰서 자신이 감정을 느낀다. 기쁘거나 화났다는 감정을 느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리적 각성이 있다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인지적 평가가 결합이 되어야지 감정이 느껴진다. 이런 것이 스케쳐 싱거 시오리의 주된 개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시오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감정 요소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감정이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감정 요소 같은 경우에 신체 반응, 인지, 행동, 기억, 뭐 중기, 주의, 동기 여러 가지 감정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 요소들 하나하나에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의 연결 속에서 네트워크 속에서 감정이 형성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소가 활성화되면은 연결된 다른 요소들이 빠르게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은 연결이 강화됨으로써 이런 감정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감정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감정 이론은 이제 기본 감정 이론, 그리고 차원적 모델, 구성주의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감정 분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좀 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그 감정은 보편적인지 또는 문화적인지, 그리고 이런 각각 감정 이론들의 어떤 실험적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감정 이론입니다. 기본 감정 이론 같은 경우에 아까 다윈의 주장처럼 감정이 적응적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선천적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내장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인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이 기본 감정은 문화와 관계없이 보편적이며 따라서 보편적인 표정, 생리적 반응, 그리고 행동 패턴들이 보여진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감정들이 조합되어서 조금 더 복잡한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각 기본적인 감정에는 개별적인 신경회로 그리고 생리 반응, 행동 경향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기본 감정 이론의 가장 주요한 학자는 에크만인데요. 에크만은 이제 원시 부족, 그러니까 사회와 좀 단절되어 있는 원시 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표정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를 해준 다음에 각 상황에 들려주고 이럴 때 어떤 얼굴 표정을 지을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해서 이런
외부와 단절된 부족이라 하더라도 얼굴 표정에 있어서 감정과 대응할 때 좀 보편적인 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이런 부족의 경우에도 외부와 좀 동일한 그런 얼굴 표정과 감정의 매칭이 일어난다. 그래서 얼굴 표정의 보편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에 따라서 기본 감정 6가지를 제시했는데 분노, 공포, 혐오, 기쁨, 슬픔, 놀람이고요. 추후에 이제 격려를 추가해서 7가지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감정에 대해서 좀 얼굴 표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요. 에크만은 이제 추후 연구를 통해서 얼굴 근육을 의 움직임을 분류한 책에 FACS, 팩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이제 감정 인식이라든지 또는 뭐 CG 같은 그런 기술에 널리 좀 쓰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본 감정 이론의 주요 학자로 플루츠크가 있는데요. 플루츠크는 이제 8가지의 기본 감정을 제시를 했는데 이 8가지는 이제 넷상에 반대되는 감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바퀴라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기본 감정 8가지를 유사도에 따라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정 바퀴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강도가 강한 감정이고 바깥으로 갈수록 강도가 약한 감정입니다. 그 두 인접한 감정이 조합되면은 좀 복잡한 감정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 사이사이에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감정 이론의 이제 주요한 이제 실험적 증거를 보자면은 각 감정별로 특화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fMRI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제 편도체 아미그달라가 이제 활성이 되고 혐오 감정이 일어날 때는 인슐라 또는 베이설 갱글리아가 이제 활성화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각 감정에 따라서 고유한 자율신경계 반응이 나타난다는 그런 실험적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노 감정이 일어날 때는 심박수 증가와 혈압 상승이 일어나고 뭐 공포 감정이 일어날 때는 피부 전도도가 증가하고 뭐 혐오 감정이 일어날 때는 이제 위장 활동이 변화한다. 이런 이제 실험적 증거들이 있었고요. 이제 기본 감정 이론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 각 감정의 특이적인 신경 회로나 생리 반응이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기본 감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에크만은 6가지 기본 감정을 제시했고 플루치크는 8가지를 제시했지만 그 기본 감정 각각마다 이제 각각의 회로가 이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이제 그런 것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 복잡한 감정을 설명하기에 이론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 분명히 이제 문화에 따른 감정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런 문화에 따른 감정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론은 이제 감정의 차원적 모델인데요. 아까 기본 감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좀 별개의 요소들, 그러니까 뭐 에크만 같은 경우 6가지로 나눴고 플루치크 같은 경우에는 8가지로 나눴는데 그렇게 이산적인 감정들 몇 개로 나눴었는데 차원적 모델에서는 이렇게 감정이 이산적인 것으로 나누지 않고 감정을 연속적인 그런 스케일 내에서 봅니다. 그래서 감정의 차원적 모델은 처음 만들어질 때 감정 단어들 간의 유사성을 분석을 해서 감정을 몇 개의 차원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었는데 2차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와 어로소 두 가지의 축을 통해서 나타내고 3차원 모델 PAD 모델 같은 경우에는 pleasure, arousal, dominance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왼쪽 그림이 이제 2차원 모델이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3차원 모델인데 이 2차원 모델에서는 이제 밸런스 그러니까 긍정적이냐 또는 부정적이냐 그리고 어로소 그러니까 높은 각성도의 감정이냐 낮은 각성도의 감정이냐 이 2가지 축을 가지고 감정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이면서 높은 각성을 가지는 감정은 뭐 놀랍다. 그리고 뭐 부정적이면서 높은 각성을 가지는 거는 뭐 화난 감정, 뭐 부정적이면서 낮은 각성을 가지는 거는 뭐 우울한 감정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가지 춤 가지고는 이제 이 감정들을 분류하기에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도미넌스라는 새로운 축을 추가해서 이제 PAD 3차원 모델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제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통제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통해서 3차원 모델을 통해서 감정을 분류하는 것이 바로 이 PAD 모델입니다. 차원적 모델의 이제 실험적 증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 차원은 이제 편도체가 주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후각 자극을 이용한 fMRI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제 9가지 정도의 이제 냄새를 통해서 좀 불쾌한 냄새부터 좀 좋은 냄새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했을 때 그런 냄새에 따라서 어, 연속적인 편도체 활성 패턴 차이가 보인다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편도체 이외에도
뭐 아나전두 피질이나 BMPFC, 그리고 인슐라 등이 관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각성도 어로소 차원 같은 경우에는 시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상은 높은 강도 각성 시에 활성도가 함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DMPFC라든지 인슐라 그리고 ACC 같은 경우에 어로소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론은 이제 감정의 구성주의 이론입니다. 구성주의 이론은 감정이 고정된 회로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 맥락, 문화, 인지적 해석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는 뭐 특정 뭐 6가지, 8가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 개인이 느끼는 각각의 감정이 다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종류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 감정의 구성주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구성주의 이론이 이제 2010년대 들어서 많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배경이 이제 기본 감정 이론에 따르면은 각각의 감정에 대해서 그런 특이한 이런 특이적인 그런 회로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런 회로들이 잘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그런 특이한 영역, 특별한 영역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뇌 전체가 통합적으로 형성된다라는 이제 감정의 구성주의 이론이 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감정의 구성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사 피오드만이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일단 우리 뇌는 내수용 감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이 내수용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내부의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심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또는 뭐 소화, 내장, 기관 같은 것에 대해서 그런 감각을 내가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내수용 감각에 따라서 정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정동이라는 것은 원초적이고 즉각적인 느낌인데 정동은 이제 밸런스와 어로소의 두 축을 가집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 감정의 차원적 모델에서 여기 2차원 모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는 이 2차원 모델을 감정의 이제 분류라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감정의 구성주의적 모델에서는 이것을 감정이 아니라 core affect, 그러니까 정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그의 좀 더 기초적인, 더 원초적인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용 감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뇌는 어떤 정동을 기본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서 뇌는 그 감각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predictive cod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감각 인력을 예측하고 예측 오류를 계산해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뇌의 예측을 그냥 감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뭐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또는 뭐 유용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념화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개념화라는 것은 이제 그런 내수용 감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를 이제 범주화, 일정한 범주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뭐 내수용 감각이 느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화가 나서 뭐 화가 나서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되었구나 라고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고 그럼 이것이 분노라는 감정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범주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감정의 구성주의 이론에서 감정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구성주의 이론의 이제 실험적 증거를 보자면은 이제 아믹달라 편도체가 이제 공포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에서 동일하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으로 이제 편도체가 손상되어 있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근데 그런 일란성 쌍둥이에서도 한 명은 공포 반응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냈고 또 한 명은 공포 반응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렇게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또 편도체가 손상이 되었어도 공포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감정이 고정된 회로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가 관여하여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회로 말고도 다른 회로를 통해서도 똑같이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감정의 구성주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퇴행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처리는 특정한 영역만이 이제 관여를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협력을 하면서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감정 처리에는 Default Mode Network, Salience Network, Frontal Parietal Control Network 등 뇌의 여러 영역의 네트워크가 관여해서 일어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구성주의 이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프리딕티브 코딩,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각 입력을 예측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리딕티브 코딩의 과정을 이제 좀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먼저 림빅 콜텍스에서는 이제 하향식 예측 신호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장 운동, 골격 운동, 감각 예측으로 분화되어서 전파가 되고, 그 포스터리어 인슐라를 통해서 예측 오류가 상위 영역으로 반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달되면 이제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서 내부 모델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이런 예측 오류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세일리언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오류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감정 이론, 그리고 뭐 감정의 차원적 모델, 그리고 감정의 구성주의 이론까지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이론에는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 감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모델이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뭐 실험적으로 또는 뭐 생리학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좀 좋다는 그런 이점이 있지만, 하지만 그런 이론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회로를 좀 특이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양한 복잡한 감정을 해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감정의 구성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문화적인 그런 감정들을 설명하기에 좀 이점이 있고, 그리고 왜 우리가 수많은 연구를 했음에도 그런 뇌의 특정한 영역이 잘 발견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모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반증도 어렵고 증명도 어려운 좀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좀 적합하게 좀 섞어서 좀 해석을 하는 그런 시도가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레퍼런스 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감정을 좀 분류하려고 시도하는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좀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많잖아요. 좀 그런 거를 좀 심리학적으로 조절해 보려는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의학적으로 보자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불안장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감정에 대해서 그런 생리적 반응을 좀 명확히 알면은 좀 더 치료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다양하게 표현하면은 감정이 좀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재밌는 발표 잘 들었고요. 감정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서양과 동양에서 어떻게 각각 접근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감정을 어떻게 그렇다면 모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체계화를 해서 설명을 할 것이냐. 되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죠. 그냥 딱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려는 시도도 있었고 몇 개의 축 속에서 연속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모형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도도 있었고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계화 자체가 임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꽤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계속 시도해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많이 밝혀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되게 유의미했었던 발표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로와 만성 스트레스가 이제 뇌 활동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감정 조절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라는 주제로 현대 사회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토픽이죠. 역학적으로 되게 의미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일 김다인아 군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21학번 김다인이고요. 이제 과로와 만성 스트레스가 저희의 감정 조절과 이제 뇌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발표 주제를 정할 때 제가 당장 피곤하기도 했고, 이제 과로와 만성 스트레스가 워낙 만연하는 사회다 보니 이 주제를 다뤄보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고요. 이제 내용 난이도를 꽤 쉽게 설정을 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과로와 이제 만성 스트레스가 저희가 이거 그냥 정신적 피로 아니야? 라고 이제 착각을 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이제 분자 수준에서도 또는 신경해부학적에서도 또는 후성 유전학적에서도 되게 복합적인 기전에 의해서 저희한테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와 국가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폭넓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과로와 감정 조절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뤄볼 예정이고, 두 번째로 이러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의 구조와 이제 신경해부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해부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분자 수준 그리고 유전학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하고, 네 번째로 이러한 이제 사회 현상과 이러한 우리 개개인의 이제 건강 상태의 변화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인터벤션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설정해야 되는지 폭넓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정책적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과로에 대해서 글로벌 벌든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이제 WHO에서 레포트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일주일 동안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 이제 뇌졸중의 그 위험도가 35%가 높아지고 이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가 17%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OECD의 레포트에 따르면 저희의 이제 평균 노동 시간이 OECD 국가 중 이제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제 MDD라든지 이제 불안장애, 우울장애 또는 뭐 충동장애라든지 다양한 정신질환도 이제 같이 동반되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스와 이제 연관되는 이런 정신적인 이제 컨디션이 이제 같이 증가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연구에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번아웃이나 불안 또는 우울 장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성인에게서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그래프를 함께 가져왔는데요. 이는 이제 세레브럴 베스큘러랑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한마디로 이제 심혈관 질환과 이제 워킹 아워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토탈과 이제 일니스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healthy worker effect라고 건강한 노동자 효과, 즉 이제 아무리 워킹 아워가 많아지더라도 정말 건강한 노동자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바이어스의 일종으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건 이제 디세빌리티랑 데스가 이제 워킹 아워가 급증하면서 늘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것은 어떤 시점에 도달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두드러지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워킹 아워가 특정 시점만 늘어나도 내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폭넓게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 조절이 무엇이고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션 레귤레이션, 즉 감정 조절은 저희의 외부적인 변화 또는 내부의 저희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 조절의 임페어먼트, 즉 손상이 된다면 저희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충동성이 이제 극심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정신병리학적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이모션 레귤레이션은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프리프론탈 콜텍스, 즉 이제 전전두엽이랑 아미그달라, 이제 편도체랑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전두엽은 이제 아미그달라를 이제 탑다운 이제 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 방식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손상이 되면 이러한 아미그달라를 억제하는 방식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모션 레귤레이션에 임페어먼트가 생기고 당연히 이제 저희의 불안이라든지 충동성 이런 다양한 정신적인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에 있어서 이제 구조학적인 또는 신경해부학적인 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급성기와 만성기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급성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트레스를 갑작스럽게 받게 되고 초기에는 그레이 마타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정 최신 연구 논문에서는 일주일 동안 52시간 이상 근무한 과로하는 이제 노동자의 경우에 이제 돌살 레터럴 이제 전 전두엽과 인슐라에 있는 그레이 마타가 19%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제 이모션 레귤레이션을 담당하는 이제 지역이 이제 어댑티브 오버 리액티베이션 한마디로 적응적으로 더 과활성화되면서 그레이 마타가 증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받을 때에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히포캠퍼스가 아트로피, 한마디로 수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알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스트럭처럴 이제 브레인 체인지다 보니까 정말 만성적으로 진행이 돼서 아트로피가 정말 심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냥 이제 CT에서도 관찰이 되지만 펑셔널 MRI에서는 흔하게 히포캠퍼스 아트로피가 관찰되는 편입니다. 이런 만성 스트레스는 이제 히포캠퍼스의 CA1, CA3의 커넥티비티를 이제 약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제 커넥티비티를 약하게 하면 덴드라이틱 스파인의 이제 커넥티비티가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히포캠퍼스의 기능이 약화되게 됩니다. 히포캠퍼스는 이제 저희가 메모리 또는 학습에 관여한다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이모션 레귤레이션으로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부전, 기억 상실 또는 이모션 디스레귤레이션을 폭넓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경 해부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더 작은 수준, 한마디로 분자 수준에서도 이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FKBP5라는 이제 레귤레이터의 하이포메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FKBP5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리셉터 레귤레이터인데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HPA 엑시스가 저희 스트레스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HPA 엑시스가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이 나오고 그러한 코르티솔이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신체 반응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FKBP5가 로우 메틸레이션, 한마디로 메틸레이션이 덜 되게 되면 코르티솔의 리액티비티가 더 활성화되면서 이모션 디스레귤레이션이 생기는데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작은 거, 한마디로 저희가 극심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도 과하게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전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런 그 레귤레이터는 이제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제 취약성을 얼마나 보여주는지에 대한 마커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트라우마랑 어떤 식으로 이제 관련이 돼 있는지 이런 마커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돌살레터럴 이제 전 전두엽에서의 시냅틱 덴시티가 감소하는 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이러한 돌살레터럴 이제 전 전두엽에 있는 덴드라이틱 스파인 덴시티가 이제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익세큐티브 이모셔널 컨트롤 서킷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스트레스를 인지를 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서킷에 대해서 의미를 합니다. 이제 앞에 말했던 기전과 비슷한데 어떠한 스트레스 또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적절한 양의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적절한 양을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경직성을 느낀다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불안을 느끼게 된다든지 충동성을 억제하기 힘들다든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영역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실수로 PPT 순서를 약간 바꿨는데 그다음에 이런 이제 기전과 더 관련성이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다뤄본다면 이제 스트레스 플라스티시티 루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복적인 이제 노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히포캠퍼스의 플라스티시티, 한마디로 신경 가소성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신경 가소성이 이제 손상이 되면 히포캠퍼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습과 이제 메모리에 폭넓게 관여를 하기도 하고 이모션 레귤레이션에서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모션 레귤레이션이 손상이 되면 덴드라이틱 스파인의 이제 덴시티가 낮아지고 그럼 더 관리하기 힘들어지고 그럼 스트레스를 또 받으면 또 힘들어지고 이런 이제 악순환의 루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는 이러한 폭넓은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정신적인 병리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로벌 벌든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과로와 만성 스트레스의 이제 양상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루프가 악순환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젊은 성인에게서 이게 두드러진다는 이제 현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 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사회와 국가, 전 세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일단 트레이닝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자면 이제 디지털 DBT가 이제 효과가 높음이 최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DBT는 한마디로 이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이제 DBT의 그 방법을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는 방식 등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정신질환에 적용을 다양하게 하면서 효과를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DBT는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나 이런 특정한 인격 장애나 특정한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DBT가 다양한 정신질환, MDD라든지 우울질환이라든지 충동장애라든지 정말 다양한 정신질환에도 효과가 있음이 이제 발견되었고,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이 많이 보급이 되고 비대면 진료 이런 걸 이제 선호하는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온라인 DBT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DBT에서는 이제 셀프 가이드드 이제 모듈을 이제 결합을 하거나 또는 이제 테라피스트, 의료진들의 이제 피드백을 결합을 함으로써 온라인 DBT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이제 온라인 DBT에 대한 다양한 이제 최신 논문들이 이제 감정적인 불안정성을 이제 호전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개인적인 레벨과 시스테믹 레벨에서 각각 우리는 어떤 그 노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비주얼 레벨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이제 DBT라는 이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면서 자신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마인드풀니스라고 해가지고 마음 챙김 이런 명상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저희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트레이닝, 한마디로 인지 행동 치료도 이런 스트레스 관리와 이제 스트레스 관리로 인한 이제 신체 변화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음이 많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별개로 바운더리 세팅과 리커버리 타임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데요. 이제 리커버리 타임에 있어서는 저희가 흔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아, 이 정도 스트레스는 괜찮아. 또는 이 정도 피곤한 건 버틸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럴 때마다 어떤 스트레스가 일정 정도 쌓이면 회복 시간을 일정한 시간 갖는다든지 바운더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라는 개인적인 레벨에서 조절을 함으로써 만성 스트레스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에서 개인적인 이제 변화를 이제 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스템ik 레벨에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과로의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만연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근무 시간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가 이제 갖춰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야간 근로를 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일하는 다양한 의료진들의 경우에는 이제 초과 근무를 이제 대부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근무 시간을 이제 제한을 둔다든지 초과 근무를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었어도 그로 인해서 생긴 결과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이제 연장선상에서 멘탈 헬스 폴리시를 이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 발전되고 있는 의학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적인 발전이 다른 의학에 비해서는 아직 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다른 의학에 비해서는 이제 덜 이루어져 있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정신 건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혈관계 이제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GI 트랙이나 다양한 이제 기관들에도 멀티 오르간 디스펑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모셔널 웰네스 에듀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당연시 되다 보니까 자신의 스트레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이모셔널 웰니스 에듀케이션을 함으로써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편감이 당연하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건강 개선에 중요하다라는 등의 에듀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표를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요약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만성 스트레스와 과로는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저희의 감정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로 돌살 레터럴 이제 전 전두엽이 굉장히 이모셔널 레귤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초기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그레이 마터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보상적인 반응을 하지만 추후에는 시냅틱 이제 연결이 로스가 되면서 연결성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모셔널 레귤레이션을 하게 되는 이제 리전들의 이제 기능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이제 번아웃이 온다든지 이제 MDD가 온다든지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다양한 정신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히포캠퍼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아미그달라의 억제하는 방식이 약해지고 이제 아트로피, 기능적인 이제 수축이 생기면서 이제 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정신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이제 학습이나 기분 이런 폭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마커로서 FKBP5 진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제 메틸레이션이 이제 더 낮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코르티솔 리액티비티가 향상이 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종합적인 걸 따져봤을 때 과로와 스트레스는 단순히 단편적인 측면에서 간과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인터벤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시사점을 남기고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관련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고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80시간 넘어가면서 40분. 헬시 워커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건강 노동자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통계나 역학 연구에서 이제 흔히 발생하는 바이어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트레스에 이제 취약한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근무를 약간 100시간을 만약 준다면 어떤 사람은 금방 지쳐서 이미 여기에 통계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한 노동자만이 이 연구에 반영될 수 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걸 헬시 워커 이펙트라고 하는데 일정 이제 그 이런 역학 통계에서 흔히 두드러지는 이제 바이어스이기도 하고 이런 바이어스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제 역학 통계를 할 때 결과 분석을 할 때도 되게 주의해야 할 요점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설명해 주신 것 중에 DBT가 제가 뭔지 몰라서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배우 주에 시간도 이런 거 나오고 일단 스마트폰 앱 어플의 이제 DBT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간단히 찾아봤을 때 이제 평소에 기분이 어떠한지 또는 이제 자기가 느끼는 요즘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런 걸 이제 적으면서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DBT를 한다는 것 자체가 치료자를 약간 비대면으로 설문조사의 느낌으로 운영하는 DBT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이 온라인 DBT에 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저도 어플을 자세하게 찾아보진 않아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러한 이제 설문조사나 항목에 답변하는 방식 등으로 이제 DBT의 방식을 도입한 어플 등이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걸로 이제 두 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되게 흥미로운 발표였죠. 현대사회에서 정말 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이제 만성 스트레스와 과로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우리 뇌에 손상을 가져오고 우리 신경회로 손상을 가져오고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게 만성화되는 상황이 우리의 감정 조절 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네, 개괄적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 차원 그 다음에 사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네.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시의성이 있는 발표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부 마무리하고요. 4시 55분부터 이제 세션 3부터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 만날게요.